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능 전문항 해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고3 재수생, N수생 분들 이번에 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빡셌죠.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회문화에서 지금까지 수능 나왔던 것 중에 2022년에 치렀던 수능이 보통 제일 어려운, 거의 제일 어려운 느낌의 수능으로 최근에는 평가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그 수능이랑 거의 비견되는 수준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 당시에는 정답률 3%짜리 레전드 문제가 하나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등급컷이 쫙 끌어내려진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 문제는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다. 뭐 소위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그런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은 많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지만, 소위 말해서 준킬러에 해당되는 꽤나 많은 오답률을 보이는 그런 문제들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시간 부족 현상을 겪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6평, 9평보다도 확연하게 어려운, 아무래도 그거는 사탐런을 해가지고 이과 친구들이 대거 유입되는 그런 모습에 평가원이 대비를 해가지고 좀 각을 잡고 출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었을 법한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객관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어려웠다, 그런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등급컷을 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엿보였던 수능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과로 대충 한 1등급 커트라인이 45점, 46점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어요. 다만 실제로 이과 친구들이 표본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수험생들 실력이 상승하는 느낌 때문에, 예년 같았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만 순수하게 시험을 봤으면은 아마 한 43점, 진짜 많이 내려갔으면 42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시험진대에도 실제로 한 3점 정도 등급컷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탐런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빡세게 대비하셔야 될 거는 결국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지에 대한 완벽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선지들만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문화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오는 유형들,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런 유형들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대비책이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수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3 친구들, N수생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할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쌤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런 유형을 풀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1번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갑니다. 1번.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배, 대구 사과와 같이 지역 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과목. 생산하는 거는, 과일들을 생산하는 건 인간의 의도가 명확하게 개입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라고 잡아주셔야 될 거고, 연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간다.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예전엔 저 아래에서만 자라던 거였다가 점점 더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은 자연현상에 해당되겠죠. 그 자체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게 현상 자체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긴 어려우니까.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하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측하는 거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이고요.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건 분석도 역시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건 당연히 자연현상이겠지. 기상이변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사자 이렇게 됩니다. 1번 사회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이죠. 1번에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확률성의 원리라는 건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게 확실하니까 이거 확실했다면 사실 여기까지 찍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 사회현상, 자연현상 문제는 웬만하면 끝까지 풀어보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2번 니은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사회현상에 비해 가지고 예외가 없으니까 인과관계 발견하기도 좀 더 쉽다고 봐야 되고, 3번 디귿과 같은 사회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죠. 100%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자연현상의 특징, 예외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대개 그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건 사회현상의 특징입니다. 4번 디귿 사회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벌써 틀렸죠, 그렇죠? 사회현상과 같이, 사회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둘 다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몰가치적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봐주시면 되고, 5번 리을 사회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연현상의 특수성이 안 나타나고 사회현상에만 특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음과 같은 현상에만 미음과 같은 현상에만 보편성만 나타나고 리을과 같은 사회 현상엔 특수성, 보편성이 함께 나타난다고 했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사회 현상이 자연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나타나고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선지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풀 수 있었어요. 2번.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나요? 기갈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제목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죠. 사회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상상론인가? 당연히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함정이고요. 예, 물론 앞에 문장만 가지고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함정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만 보고 상상론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기능론 쪽으로 확 가지, 그치? 분화가 돼 있어. 각자가 해내야만 되는 역할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통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능론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체계 안에서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 보면 기능론으로 좀 가겠네라는 느낌 듭니다.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결국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하는 거지.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이러면 끝난 거지, 그치? 기능론,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사회가 작동하고 있다. 사회 유기체설까지 생각하면 기능론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 중시한 건 상상론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개인 행위자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만 중시하는 것도 상상론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여기 상호작용이라는 이 표현이 함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상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함정선지를 굳이 2개나 마련해 놓은 거야. 1번으로 정답 괜찮지 않니?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디귿, 리을은 둘 다 기능론 선지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유전적 관계를 맺는다. 기능론의 사회 유기체설.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항상성이라는 걸 가진다. 마치 생명체들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도 항상 건강하려고 하는, 항상 이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누군가가 막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화와 안정이 깨지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라는 거 감안하면 정답 5번으로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푸는데 한 1분이면 충분하겠죠. 1번 문제랑 2번 문제 합쳐가지고. 3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도서 출판 과정에는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여러 공정이 있는데 땡땡 출판 회사는 수평적으로 분권화된 조직. 끝났어. 탈관료제. 수직적이지 않고 중앙 집권화돼 있지 않고 분권화 시켜준다. 재량권을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탈관료제 특징이고 구성원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 민주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다 탈관료제 특징. 네모네모 출판에서는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조직을 통해 끝났죠. 관료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조직이라고 표현하면 분업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관료제만의 특징. 분업은 둘 다 하지만 세분화, 전문화된 거는 관료제에만 해당된다. 정해진 서열, 위계, 그리고 절차, 정해진 절차 이런 거에 따라서 업무 절차가 딱 정해져 있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관료제 특징이기 때문에 땡땡 출판회사는 탈관료제. 네모네모 출판에서는 관료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과 자율성이 높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탈관료제에 비해 맞는 거지. 쌤이 잘못 봤죠? 탈관료제에 비해서 관료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이 낮은 거지, 실제로. 탈관료제가 소위 분권화를 통해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실무자들에게 업무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료제는 그런 속성이 없고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 및 이사진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 이것도 바로 1번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한 1분 30초? 1분 안에 풀어내셨어야 되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던 시험입니다. 실제로 앞에 문제를 빨리 풀지 못하면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막히게 돼요. 2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관료제가 훨씬 더 유연하지. 융통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료제가 아니라 탈관료제 특징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줘야 되고 3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업무의 표준화와 세분화가 강조된다. 관료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업무의 표준화, 분업의 세분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료제의 특징이라서 탈락. 강조되지 않는다. 4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목적 전치 현상은 전형적으로 너무 업무 절차라는 걸 세분화되게 짜고 철저하게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절차라는 것도 결국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업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이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업무 절차고 어떤 단계고 업무의 단계이고 그런 것들인데 매뉴얼인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 버려 가지고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업무 절차 따르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건 전형적인 관료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관료제의 특징이고 관료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번,
탈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을, 아니죠. 경력에 따른 보상은 관료제가 하고요. 탈관료제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위치 바꾸셔야 됩니다. 연공 서열이라는 거, 얼마나 오래 일했냐, 짬밥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결정하는 게 관료제, 그리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 능력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쌤이 이 문제는 정말 많이 얘기했어. 쌤이 사실 수능 본 친구들한테 이 문제만큼은 쉽게 풀지 않았냐라고 꼭 되묻고 싶은 게, 쌤이 정말 이런 문제 푸는 거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선지 슬쩍 보고 속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물어보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료 전체에 적혀있는 사회집단 이런 것도 물어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집단들이 자료 전체에 나타나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풀어보겠습니다. 이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하면서 거기 속해 있는 사람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땡땡 신문사 일단 밑줄 그어주고요.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네모네모 동아리 회원들이니까 이렇게 만나본 거겠죠. 그러면 가불병이 전부 다 네모네모 동아리에 일단 속해 있긴 하다라는 거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 별표대학교 내 영화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이렇게 쫙 밑줄 그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물어봐요. 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별표대학교도 밑줄 치고 별표대학교 내 영화제작 동아리도 밑줄 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봐야 되나요? 하나로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쌤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살펴보면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준 경우에 이 문제처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거 별표대학교도 따로 알려줘요. 별표대학교 따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하나로 봐도 돼, 사실.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오거나 할 거야.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냥 하나로 봐주고요. 별표대학교 내 영화제작 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게 병이니까 갑병이 일단 여기 둘 다 속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병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네모네모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병은 근데 네모네모 동아리 위에다가 이미 밑줄 그어놨고 병도 이미 속해 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 밑줄 다시 그을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뭐 갑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집단 이런 걸 따로따로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전체에 그냥 나타나 있는 사회집단만 찾으면 되거든. 위에 이미 밑줄 그어놨으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밑줄 그을 필요 없겠네요. 왜냐면 나중에 헷갈리거든. 이거 둘 다 세버릴 수 있으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을에게,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인권단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을을 갑이 지금 이 동아리에 끌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공모전 준비에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럼 을은 사회복지대학원에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을 잡아주고, 취재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근데 을이 지금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했지 자기가 가족에 속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쌤, 당연히 가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네가 모르지. 사실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나거나 그랬을 수도 있지. 그냥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밑줄 끄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가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글만 가지고는.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을 더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집단 같은 건 없고요. 청소년 같은 건 당연히 집단 아니야. 청소년은 그냥 일종의 나이에 따른 범주일 뿐이지. 저는 갑과 함께 별표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별표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라고 딱 찍었고, 사실 별표대학교 내 영화 제작 동아리 회원이기도 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당연히 별표대학교에도 당연히 둘 다 함께 들어가 있겠지. 비공식 조직에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병 여기다가 별표대학교 따로 분리해가지고 적어두고요. 갑과 함께 들었던 PD 초청 특강에 큰 도움이 됐고, 입상을 계기로 셋이 네모네모 동아리, 네모네모령을 밑줄 그어놨으니까 또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셋이 더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되는 거 없이 정확하게 누가 소속돼 있는지까지 다 적어놨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갑과 병 모두 비공식 조직, 대학교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친목 목적으로 한 동아리, 학내 동아리 이런 거 비공식 조직으로 보죠, 그렇죠?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는 거 맞고요, 둘 다. 니은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사회화 기간은 각각 한 개이다. 을과 병이 속한 2차적 기간은 각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도 하나, 병도 하나 이렇게 2차적 기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을 한번 볼까요? 을과 2차적 사회화 기간이 뭐야? 1차적 사회화 기간은 뭐죠? 원초적인 사회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라는 기관, 그것에 뭐 있다고 외우라 그랬습니까? 갓도지밖에 없다고 외우라 그랬어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은. 그럼 2차적 사회화 기간은 갓도지 빼고 전부 답니다. 그러면은 갓도지 빼고 나머지 애들이 몇 개씩 속해 있는지 체크해 보면 되는 거겠죠. 을부터 봅시다. 동아리 갓도지 아니니까 2차적 사회화 기간이고요. 인권단체 2차적 사회화 기간이고요. 벌써 탈락이야. 을과 병이 2차적 사회화 기간 각각 한 개가 아니지. 을은 2개 이상 벌써 속해 있으니까. 사회복지대학원도 지금 2차적 사회화 기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틀렸죠, 그냥. 완전 틀렸습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영화 제작 동아리가 2차적 사회기관이고 네모네모 동아리도 2차적 사회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병도 다 틀렸고 니은 선지는 아예 완전 틀렸네요. 디귿, 자료 전체에 적혀있는 사회 집단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것은 두 개이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어야 된단 말이지. 자료 전체에 속해 있는 사회 집단 중에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찾아보자고. 일단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마지막 선지니까 이제 표시해 놓으면서 가도 될 거 아니에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자발적 결사체이면 안 됩니다. 자발적 결사체이면 안 돼요. 자발적 결사체 밑줄 꺼져 있는 거죠. 자발적 결사체는 다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친목 집단이니까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고요. 인권단체, 시민단체니까 자발적 결사체의 한 종류고요. 별표대학교,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어야 되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다 날리면 되는 거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 신문사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니까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 찾으면 되죠. 사회복지대학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날려주고 별표대학교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날려줍니다. 그러면 남는 거 어디예요? 아,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친구 이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아, 두 개다. 가족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당연히 아니야. 아니,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가족 자발적 결사체도 당연히 아니고요. 가족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이익사회가 애초에 아니라서 자발적 결사체는 절대 포함이 될 수가 없고요.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정답은 3번 기억 디귿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개. 다음 5번. 갑은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거 양적 연구 문제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선지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만 보고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나와 있는데 각각 뭐가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번 아래쪽에 슬쩍 보면서 찾아내 볼까? 일단 고등학생이 모집단인 것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이 친구들이 표본이 되는 거겠죠. 질문지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문해력 수준을 측정해서 문해력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집단을 구분해서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보니까 B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럼 이게 뭐야? 문해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그 문해력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바뀐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문해력이 독립 변수가 되겠고 학업 성취도는 종속 변수가 되겠다. 글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업 성취도가 얼마만큼 뭐 떨어지냐 높아지냐는 걸 분석하는 거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네모네모 지역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고등학생의 모집단이 고등학생이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표본 집단은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 200명이니까 이거 표본 집단도 아니에요.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이면 네모네모 지역 고등학생 200명까지를 밑줄 그어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모집단도 아니고 표본 집단도 아닌 어떤 집단 모집단은 그냥 고등학생이다. 2번 기억은 의뢰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갑의 연구 말고 의뢰 연구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 검사라는 건 언제 보통 시행되나요? 실험법에서 시행되는 거거든. 실험 처치를 하기 전에 하는 걸 사전 검사라고 부르고 실험 처치를 한 후에 하는 걸 사후 검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 딱 봐도 이거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이거 질문지법이라서 실험법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검사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의뢰 연구까지 읽어야 알 수 있는 거거든.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의뢰 연구를 잘 읽어보잖아요. 보세요. 이건 의뢰 연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그래서 빡센 선지인 거예요. 을은 땡땡 독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문해력을 올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는 갑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어. 그래서 갑의 연구에서 뭔가를 가져와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B집단을 무작위로 50명씩 C집단과 D집단으로 나눴어. 갑의 연구에서 분명히 문해력을 기준으로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나눴거든. A집단은 문해력 좋은 애들이고 하위 100명은 문해력이 낮은 애들이야. 그래서 문해력이 낮은 애들을 지금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C집단과 D집단으로 그냥 임의로 나눠요. 다 그냥 문해력 낮은 애들끼리 두 개 집단으로 나눠 놓은 거야. 그렇게 해놓고 C집단에게만 4주간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독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갑이 활용한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다시 측정을 해. 느껴지니? 여기서 지금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거 지금 이거 실험 처치잖아요. 지금 독립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잖아. 실험 처치를 했단 말이야. 독립 변수를 처치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갑이 활용했던 측정 도구로 문해력 수준을 측정을 또 해. 사실 갑이 위에서 이미 측정해놨었거든. 그래서 여기 하위 100명 A 집단은 문해력 점수가 예를 들면 30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 30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30점에서 측정했던 이 점수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험 처치를 한 다음에 한 번 다시 해본 겁니다. 이게 사후조사죠. 그렇죠? 실험 처치를 한 다음에
문해력 수준을 측정해 보니까 C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됐어. 뭐에 대비해서? 이 시점에 한 자료 조사에 비해 가지고. 이때 문해력이 낮은 거라고 조사를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30점 정도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실험을 한 다음에 해보니까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애초에 의뢰 연구에서 사전 검사 될 것이다. 이게 사전 검사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한 건 아마 아니겠지만 을이 사실상 요즘을 사전 검사로 활용을 한 거지. 갑이 연구한 자료를 받아와. 2차 자료를 받아온 다음에 원래는 한 30점 정도 나오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독립 변수를 조작을 해보니까 실험 처치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 결과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사후 조사를 해보니까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원래 사전 검사는 아니었지만 갑의 연구에서 을이 이걸 사전 검사로 사실상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 검사로 활용하였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점수가 나왔어. 그 점수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을이 연구를 하면서 독서 프로그램 적용해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올라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험 처치 전에 있었던 사전 검사로 사실상 활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3번 니은은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부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이너스 관계여야 된단 말이에요. 니은 B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A집단의 학업 성취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B집단은 낮은 애들, 문해력이. A집단은 높은 애들. 그러니까 낮은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애들에 비해 가지고 낮았다. 문해력이 낮으니까 학업 성취도도 낮아지더라. 이건 뭐야? 이건 정의 관계지.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 그러니까 문해력이랑 학업 성취도가 같이 간다는 얘기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의 관계로 바꿔줘야 됩니다. 4번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된다. 리을에 나와 있는 거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거. 이거 실험 처치가 아니야. 실험 처치는 뭐야? 땡땡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 실험 처치지. 요거는 사후 검사고요. 사후 검사. 사후 검사. 실험하고 난 다음에 검사하는 거. 독립변인 처치한 다음에 검사하는 거. 5번 미음은 디귿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미음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고. 자 봐봐. 어쨌든 여기서 사전검사로 활용을 한 다음에 이걸 해보니까 지금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C집단은 확실하게 올라갔어. D집단 같은 경우에 별 차이 없는 게 되게 좋은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C집단이 있고 D집단이 있고 이렇게 C집단, D집단이라고 하면 C집단에만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해 봤더니 요때 했던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아마 비슷했을 텐데 C집단에만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니까 C집단만 올라가고 D집단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상 가설이 검증된 거잖아. 여기서 가설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독서 프로그램의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고 어쨌든 검증이 된 거잖아. 그리고 이후는 D집단에게만, 그러니까 안 올라왔던 얘네들 있잖아요. 안 올라왔던 얘네들. C집단은 이미 독서 프로그램 적용해서 이만큼 올라왔어. D집단은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얘네한테만 또 4주간 또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해봐요. 그 D집단의 문해력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돼서 C집단과 D집단의 별 차이가 없어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C집단한테 먼저 적용을 해봤더니 C집단이 먼저 올라갔단 말이지. D집단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더니 D집단도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독서 프로그램의 고등학생의 문해력 증진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지. 먼저 얘네한테 해보니까 얘네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네한테만 해보니까 얘네도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실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겠어요.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각국에서는 손을 씻으면 영혼이 오염되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관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각국의 주류 문화라는 거지. 기억은 지배 세력에 반발하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뭐 지배 세력에 반발하여 사회 통합이 있다는 얘기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아예 그냥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2번, 니은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한 사례이다.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된 거는 그냥 특정 지역에서 그런 하위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하위 문화가 어떤 지역에서 생겨났다. 지역 문화로서 그냥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죠. 뭐 변한 사례 이런 거 아니고요. 3번, 디귿은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어 나타난 문화 지체 사례다. 문화 지체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에 비해 가지고 빠르게 변동을 해가지고 비물질 문화의 속도를 초월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생기는 이유들. 정보화 기술이라는 게 엄청 빨리 발달하는데 제도나 사람들의 의식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아서 정보화랑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지체잖아요. 이게 문화 지체의 예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이러한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죠.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해친다는 이유로 A 지역 사람들을 비난한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차이 때문에 생긴 문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손을 잘 씻는 문화든 아니면 손을 잘 씻지 않는 관습이든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라고 볼 수가 없죠. 물질 문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형태 혹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둘 다 물질 문화가 아니고 다 비물질 문화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손을 잘 씻냐 안 씻냐 이런 거기 때문에 딱히 문화 지체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고요. 4번, 리을은 지역 문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한 반문화 사례이다.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데 누가?
갑국 사람들이 갑국의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통적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갑국 사람들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히려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역 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겠고요. 오히려 주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문화에 해당되는 하위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주류 문화에 대항하고 있는 반문화 사례 이렇게 볼 수는 없고 5번 미음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이다. 손 씻는 간단한 행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서 전반적으로 깨달아서 손을 잘 씻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보편화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A 지역에서만 손을 잘 씻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됐다는 얘기니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정답 5번으로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대신에 좀 꼼꼼히 읽어주셔야 되겠다는 거. 빨리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7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읽어보면 답 나오겠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한히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살펴볼 여유가 사실 없긴 해. 그로 인해 사회 이슈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는데 가공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자신이 정보를 찾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느끼지만 하지만 해당 콘텐츠에는 제작자의 편향된 시각에 반영돼 있을 수가 있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돼가지고 유튜브 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그냥 공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돼. 제대로 된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냥 소화해 버리게 돼. 이렇게 사유를 외주화해 버린단 말이야. 사유라는 거,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외부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제공하는 이 정보 제작자들이 만드는 정보를 그냥 대충 받아들여 버리고 언론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믿어버리고 언론 자료들이 조작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폐쇄적 집단에 머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해버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가지고 똑같은 편향된 정보 제작자의 시각만 학습한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오히려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네가 뭘 알아? 네가 저기 정보 제작자보다 더 알아?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건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은 다원화된 민주사회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보의 소비 선택성과 생산 주체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도 훨씬 더 넓혀주고 내가 소비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정보라는 거를 그리고 생산 주체성이라는 거 생산도 좀 쉽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지성적인 대중을 만드는 거 아니야. 왜냐면 대중들이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정보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돼가지고 끌려다니게 되거든. 그래서 쟤는 지성적 사회의 주체가 돼야지 객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막 받아들이는 입장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좀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된다. 정보 기기에 대한 의존, 뭐 휴대폰 중독 이런 거랑 상관없는 얘기고 문화의 질적 저하 방지, 상업성 경계 이런 거랑도 크게 상관없고 다양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뭐 그게 어느 정도의 얘기 이거 이제 이 전반적인 글의 주제를 보면은 요게 그래 뭐 어느 정도는 약간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생산 주체성이라는 걸 높여지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요 글의 주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는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8번. 미술진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0년대 국제시민단체가 분유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급격한 사회변동에 저항하기 위해 펼치는 사회운동이래. 불매운동이니까 뭔가 사지 말자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는 얘기 아닐까? 뭔가 보수적 사회운동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저항하는 건 보통 보수적 운동이거나 아예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반동적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사실 이 불매운동은 왜 전개됐냐? 저개발국의 분유를 무료로 나눠주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야. 위생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과 젖병으로 인해 설사와 열병이 발생해.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선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영아들이 사망했단 말이지. 선의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무분별한 시장 확대가 결국은 영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됐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영아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영아 사망에 대해서 좀 책임을 네가 져야 되지 않아? 전 세계의 소비자들과 집단행동을 시작한 거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란 게 윤리적 책임을 좀 요구하게 된 거지. 그런 얘기들이랑 결국 이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 불매운동을 왜 한 거야? 야, 니네 이따위로 하지 마라. 니네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젖병 같은 거 팔아먹으려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아가 사망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인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너에 대해서 저항할 거야 라는 게 이 사회가 그대로 있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아의 사망이랑 관련해가지고 니네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회변동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급격하게 뭐 사회가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이걸 보수적인 운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모로. 오히려
개혁적인 운동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 기업이라는 게 영아 사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기업들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지금보다 사회가 좀 더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보수적, 반동적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첫 번째로 급격한 사회 변동이랑 관련도 없죠. 그냥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애들이 그냥 많이 팔았어. 그거 가지고 급격하게 사회가 변한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니은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개발국의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이 무슨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이런 거랑 상관은 없죠. 그냥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하는 활동이고. 3번, 디귿은 땡땡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이 다국적 기업이 초래했다는 게 어떻게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니? 비판하는 근거가 되지. 이 이윤 추구가 되게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4번, 리을은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그럼 이제 혁명인데, 혁명. 사회체제 전면적인 변혁이라고 하면 혁명인데, 혁명적 사회운동. 여기 보면은 혁명이 나와 있냐? 딱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야, 다국적 기업이 좀 윤리적으로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개혁적 사회운동이지. 지금까지 안 졌던 윤리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혁명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사회체제를 완전히 엎어버려서 뭐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로 만드는 수준의 그런 혁명,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5번, 미음은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다.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그리고 국제시민단체가 일종의 집단적인 활동에 따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사회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순히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는 거지. 저쪽의 나라에 있는 문제는 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답 5번으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긴 합니다. 9번. 이 문제 좀 어려웠죠. 9번이랑 10번이 연달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줬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쌤이랑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긴 하죠. 쌤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냈었고,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쌤이 매번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침착하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사실 뭐 약간 번잡스럽더라도 최대한 잘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문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고 와서 쌤도 풀어보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20분 안에 풀어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지. 그 20분 안에 풀어내는 과정에서 쌤도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번잡하게라도 막 정리해보면서 가는 거야. 쌤이 실제로 푼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대. 1모둠부터 4모둠까지 있고, 아래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1모둠, 2모둠의 사례는 D로도 설명이 가능하니, 뭐 3모둠, 4모둠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었니, 1모둠, 5모둠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뭐 밝혔니, 막 이런 얘기로 막 섞고 있단 말이죠. 헷갈리게.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1모둠부터 4모둠까지, 여기 선지도 슬쩍 봐야지. 1모둠에 배정된 속성, 이런 걸 확인해야 돼. 그리고 문화가 뭐 B가 아니라 A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 B, C, D가 정확히 뭔지도 구분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모둠부터 4모둠까지 있잖아요. 얘네들이 배정받은 속성이 정확히 뭔지도 알아내야 되고, 그 속성에 해당되는 게 A, B, C, D인데 A, B, C, D가 각각 뭔지도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지를 계속 생각해보면서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막 배치를 해놓고 가는 거야. 1모듬,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일단 적어두면서 갑시다. 무슨 속성이 확실하게 이 A시에 들어가 있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웹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학습성이죠. 당연히. 그렇죠? 원래는 몰랐던 거 학습하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A가 부각된 사례라고 돼 있는데 이거 몰라요. 1모듬이 발표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가. 2모듬,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만화방을 떠올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부모 세대가 만화방이라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니까 공유성만 들어가 있고, 딱히 다른 게 나타나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화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C가 부각된 사례다. 만화책 보는 사람이 줄어들어. 태블릿 PC로 웹툰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 그럼 그냥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변동성. 딱히 축적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모습, 전승되면서 계승되면서 풍부 다양해지는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부모 세대에서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 음성 지원, 배경음악, 재생 기능 등이 추가된 게 축적성이지. 이게 축적성이지.
물론 변동성으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위에 변동성이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다가 계속 이 만화라는 게 세대 간 전승이 되어가면서 음성 지원, 배경음악, 재생 기능 같은 것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건 대표적으로 축적성이라는 게 딱 하고 나타나 있는 예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승이 되면서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도 나타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축적성이 가장 부각됐다라는 것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는 변동성만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축적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계속 전승되고 개성되면서 풍부해지고 다양해진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축적성이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 선생님, 이모듬의 발표 사례는 D가 부각된 것이 아닐까요? D가 뭔지 우리는 아직 몰라. 이모듬의 사례는 그래, D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 봐,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 이 부모 세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떠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것이 맞습니다. 교사의 말은 맞을 거잖아요. 그럼 B가 공유성이겠지. 동시에 여러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단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걸 떠올린다. 그럼 딱 공유성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B는 공유성으로 확정. B가 공유성으로 확정.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3모듬과 4모듬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각 모듬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다. 그럼 3, 4모듬이 지금 각각 뭐 얘기했지? 변동성과 축적성을 얘기했잖아. 이게 바뀌어야지 원래 얘기에 정확하게 들어간대잖아. 그러면 3모듬은 오히려 축적성을 받았을 거고 4모듬은 오히려 변동성을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모듬, 4모듬의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3모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축적성을 4모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성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이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C가 부각된 사례라고 3모듬은 C를 받았고 4모듬은 D를 받았는데 지금 거꾸로 발표를 한 거잖아. 그럼 원래 C는 뭐였겠어요? 축적성이었겠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원래 축적성이었을 것이고 이까지 있구나. 이까지. 축적성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원래 D는 변동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모듬이랑 4모듬 같은 경우에 순서대로 지금 A, B, C, D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로 적어두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적어줘. 그런 식으로 지금 받은 상황이야. 어쨌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각 받은 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랑 결과적으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모듬은 공유성 받았다라고까지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유성에 대해 가지고 이모듬이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모듬은 공유성이 부각된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모듬은 5모듬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했다고 돼 있는데 1모듬은 학습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습성이라는 거는 5모듬에 부여된 사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5모듬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5모듬 같은 경우에는 학습성을 받았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총체성 들어가겠죠? 그럼 A가 총체성으로 확정됩니다. 총체성 확정되면은 E가 학습성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일치하게 되는 걸 확인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짝 번잡스럽더라도 사실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제일 효율적이지는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모를 수 있거든. 모든 것들이 다 일원화돼가지고 딱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고 상황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쌤은 최대한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잡다가 일치하네?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A, B, C, D, E 순서대로 지금 배정을 받았던 거고요. A를 배정받으면 1모듬, E를 배정받으면 5모듬은 다음 시간에 발표합시다 라고 돼 있어요. 1번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란 거 의미하는 거 공유성이잖아. 공유성이 아니라 총체성이다 그럼 틀리죠. 그렇죠? 총체성이 아니라 공유성이다 라고 바꿔줘야 되고 2번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면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C가 아니라 D라고 했는데 C가 오히려 축적성이기 때문에 D가 아니라 C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3번 1모듬에 배정된 속성이 뭐야? 총체성이야.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거 총체성 얘기 맞으니까 3번 바로 답이고요. 4번 2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 5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전체성이다. 2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이다. 맞죠? 5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전체성, 총체성이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총체성이 아니라 학습성이다 라고 바꿔줘야 되죠. 학습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5번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이거 학습성이기 때문에 3모듬이 아니라 4모듬에 배정됐다. 전혀 상관없죠. 둘 다 축적성,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냥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자, 계층 이동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 보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야 되게 복잡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쌤이
수능 같은 거 보고 나서 혹은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사실 웬만하면 문제를 적중하는 게 거의 당연하기 때문에 막 이런 자랑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쌤이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 쌤이 이게 되게 아쉬운 거는 쌤이 더운 모의고사 인강에 내는 모의고사로 이걸 내진 못했고 현강 전용 모의고사를 쌤이 더운 모의고사 다 끝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현강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2, 3주 정도 이제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주거든요. 그 모의고사에 이렇게 만들어서 냈단 말이야 쌤이. 이거 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문제로 냈던 거거든요. 10번 문제로 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근데 수능이 이렇게 나온 거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쌤이 좀 자랑을 좀 하고 가야겠어. 이게 이런 식으로 상중하 이걸 숨겨놓고 이렇게 3 곱하기 3표 안에다가 갑을병정무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 쌤이 한 10월 말쯤에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쌤이 냈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사실 현강 친구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뿌듯했는데 사실 인강 친구들한테 못 보여줘서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도 캡처해두고 사실 이거 해설 영상으로 나중에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도 캡처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바로 우리는 10번 문제 해설로 본격적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푸는 방식도 방금 전에 쌤이 보여줬던 쌤이 직접 만든 문제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비율을 알려줬고 쌤 문제에서 딱히 비율을 알려주지 않고 대소 비교만 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그냥 대소 비교는 금방 할 수 있죠. 뭐 30, 10, 60, 55, 25, 20 퍼센트가 다 나와 있고 A, B, C를 찾으면 됩니다. 뭐 위에 있는 힌트 중에 막 대단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 계층에서 본인 현재 계층으로 가는 건 세대 간이동이야. 그지? 이건 세대 간이동이고 본인의 24년 전 계층에서 본인의 현재 계층으로 가는 건 세대 내 이동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동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ABC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힌트가 있겠죠. 아래쪽에 보면 갑의 부모 계층은 1970년은 상층이며 갑의 부모 계층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상층이래. 그러니까 B가 상층이라는 거지.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다.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라고 했는데 갑이 여기는 세대 간 이동을 했고 여기는 세대 내 이동을 했단 말이지. 근데 봐봐. B에서 C로 내려간 것도 하강 이동이고 여기는 A에서 C로 내려간 것도 하강 이동이래. 지금 B랑 A가 서로 다른 계층이잖아요. 근데도 B에서 C로 가도 하강 이동이고 A에서 C로 가도 하강 이동이면 C는 뭡니까? 무조건 하층이 될 수밖에 없지. 100%야, 100%. 왜냐면 상층에서 여기로 내려간 것도 하강 이동. 만약에 C가 중층이면 A가 하층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층에서 중층으로 간 건 상승 이동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B에서 가도 하강 이동이고 A에서 가도 하강 이동이면은 A가 중층이고 C가 하층이 되는 게 맞겠죠. 중상하 이렇게 돼야지 상층에서 하층 갔네 하강 이동. 여기도 중상하. 다 적어둡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중층에서 하층 갔네. 여기도 하강 이동.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럼 A, B, C가 중상하로 다 나옵니다. 중상하. 여기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적어두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면은 사실 1번, 2번 선지 금방 풀 수 있죠. 계층 구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1970년 계층 구조는 뭐야? 상중하 가면 피라미드지? 2000년 계층 구조는 뭐야? 상중하 가면 중층이 제일 많으니까 다이아몬드지? 사회 통합이 사회 안정성이 낮다. 사회 통합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 2000년은 다이아몬드형. 2000년 다이아몬드형 맞죠? 다이아몬드형 맞습니다. 2024년은 상중하 가면 여기도 다이아몬드네. 모래시계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형. 3번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과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하였다.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을 하였다. 을은 어디 있어?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 중층에서 상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 한 거 맞네. 세대 내 하강 이동. 세대 내에서는 을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서 상층으로. 세대 내 하강 이동을 안 했네. 안 했죠. 그냥 세대 내에서 그냥 이동이 따로 없었죠. 수직 이동은. 4번 정은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을 하였다. 정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상층에서 중층으로. 상승 이동이 아니죠. 하강 이동이죠. 그렇죠? 바로 상승 이동 모두 하였다라는 거 틀리게 됩니다. 세대 내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정은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했고요. 세대 간 이동에서도 상층에서 중층으로 하강 이동. 둘 다 하강 이동인 거죠. 5번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세대 간으로 가보죠. 세대 간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 이동했습니다. 떨어진 거 맞고요. 무는 세대 내 상승 이동. 무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내에서 찾아야 되니까 하층에서 상층으로 오케이. 세대 내 상승 이동 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요 3 곱하기 3표를 보는 거. 쌤이 킬더에서도 개념 완성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줬던 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표에 대해서 대충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11번 대부분의 사회에는 고인을 떠나보낼 때 치르는 의례가 존재한다. 이게 문화의 특수성이야? 대부분의 사회에 있다 그랬잖아. 이건 보편성이지.
문화가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딱히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죠. 2번 니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이다.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면은 이 문화란 단어는 명백하게 우월한 거, 세련된 거, 고급진 거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장르 문화가 있다라는 거에 뭐 고급진 거, 우월한 거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봐줘야 되고요. 그냥 인간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 정도로 봐줘야 되고. 3번 디귿은 비물질 문화에 미음은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디귿은 비물질 문화가 맞아?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 이거 비물질 문화 맞지, 그치? 물질 문화 아니잖아. 이게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만드는 기술 이런 건 아니잖아. 테크놀로지 같은 거 아니니까 비물질 문화 맞고요. 미음은 물질 문화에 해당되는 거 맞나? 종교는 물질 문화가 아니지. 이거 비물질 문화로 바꿔야지. 바로 탈락. 4번 리을과 같은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리을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비인간적이고 기이한 간섭이라고 폄하한다. 어디를? 다른 문화를. 어떤 사람들은 내 문화가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이랑 다르단 말이야. 내 문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무 위에 시신을 둬? 이런 열등한 놈들, 이런 원시적인 놈들, 미신적인 놈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한단 말이지. 전형적인 자문화 중심주의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쉽게 정답 나오죠. 5번 가는 자기 문화를 낮추고 타 문화의 우수성을 동경하는 거. 이거 사대주의잖아. 사대주의가 적절할까?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는 건 상대주의에 해당되죠. 사대주의는 상대주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이것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2번.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자, 이거 제목 기억하고 있어야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 등장합니다. 명목론 실제론 중에 찾아보면 되죠. 계산적 심성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여 한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막 개인들이 선택해서 한목적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왠지 주체적으로 보여. 하지만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국가 관료제에 기반을 둔 행정, 결국 시스템이야. 시스템에 기반을 둔 행정과 로마법에 기초한 법률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한목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지. 행동하도록 하였다. 법률이, 국가 관료제가, 행정이 서구인들, 개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 구조가 개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구조화된 행동을 하게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일종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회 구조가 중요하다고 보는 실제론으로 봐야 됩니다. 서구 사회 행정과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계산적 심성이라는 게 개인들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개인들이 사회 구조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 실제론인 거지.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구조에 의해 가지고 강요된 행동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명목론이고 사회는 개인의 총합이야.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론이죠. 사회라는 실체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개인의 외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실제론 선지고 사회는 개인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사회 계약론이랑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명목론 선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가 개인보다 덜 중요해. 개인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사회를 내리치는 거. 그러면 정답 2번 기억 디귿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 자료 수집 방법 문제 잘 체크해 보면 되죠. 갑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해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뭐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함정 잘 피하시고요. 갑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질적 연구 냄새가 나지, 그치? 부여하는 의미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 같은 거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땡땡 고등학교 학생의 일상생활을 관찰했다라고 하면 참여관찰법이라고 생각을 할 법하지만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한 거야. 자기가 직접 참여관찰한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참여관찰하는 연구가 있고 그 연구를 가지고 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 문헌연구법입니다. 페이크죠, 페이크. 여기까지 보고 참여관찰법이라고 생각하도록 함정파고 있는 거죠.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한테 질문해가지고 사용 용도와 중독 증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고 이 과정을 녹음했다. 사용 용도, 중독 증상 등에 대해 가지고 질문지법으로 한 거 아니죠. 이야기했다, 대화했다라는 얘기니까. 문헌연구법이랑 면접법 사용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을은 팬덤 문화 연구를 위해서 별표 야구단은 팬클럽에 가입하여 6개월간 회원들과 경기를 관람하며 그들의 대화나 응원 모습을 기록했다. 이건 대놓고 참여관찰법이잖아. 같이 일상생활하면서 기록을 했다. 이후 아이돌 팬클럽의 열성 팬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직접 듣고 심층적인 자료를 얻었다. 심층적인 자료라는 표현에서 그지? 양적 자료에 대해 가지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심층적인 자료, 내면 세계랑 관련된 얘기를 직접 들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면접법이지. 참여관찰법, 면접법.
병은 대학생의 정치 성향과 정치 참여 연구를 위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의 응답. 이건 무조건 질문지법입니다.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시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질문지법이고요. 보통은 비구조화된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이러면 보통 면접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지법이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구조화가 정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고 면접법은 구조화 정도가 낮다고 보통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보고 질문지법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이거 잘 봐야 돼, 그지?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선거 관련 기관이 발간한 대학생 정치 성향 면접조사 자료집. 자기가 면접법을 쓴 게 아니라 선거기관에서 발간한 2차 자료를 활용한 거지. 그게 문헌연구법이지.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1번 갑과 달리 을은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거 질문지법이잖아. 을이 질문지법 사용했나? 안 했어. 탈락. 병과 달리 갑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하는 건 실험법의 전형적인 선지잖아. 실험법 썼나? 안 썼죠. 탈락. 갑과 을 모두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관심을 갖는 연구 현상을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 이거 참여관찰법이잖아. 갑과 을 둘 다 참여관찰법 썼나? 갑이 안 썼네. 갑은 안 썼어요. 4번 갑과 병 모두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 문헌연구법이잖아. 2차 자료 활용하는 거. 갑과 병 모두 문헌연구법 썼네요. 4번 정답. 5번 을과 병 모두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거. 이거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둘 다입니다. 질적 연구가 원래 그래요.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둘 다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 훨씬 더 자료를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은 딱히 필요 없고요. 그러면 면접법,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였냐? 을과 병 모두. 면접법의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사실 상관없지? 근데 여기는 참여관찰법, 면접법 둘 다 사용했는데 병은 딱히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탈락, 을은 맞고. 그러니까 탈락.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좀 어려웠죠, 이것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점수형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예, 아니요 관련돼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살짝 비틀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본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쌤이 알려줬던,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문제 풀이 방식과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차피 A, B, C, D 우린 알아내야 되고 그걸 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서 풀어내야 돼요. 한번 해보죠. 일단은 A, D가 뒤르캠, 머튼, 차교론, 낙인이론 이렇게 일탈이론 4가지가 다 나와 있고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부정적 자아 내면화는 대놓고 그냥 낙인이론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이거 적어두시고 타인과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그건 차교론이랑 낙인이론. 상상론 쪽에 해당되는 이론 2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낙인이론밖에 없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 뒤르캠의 아노미 그리고 차교론, 낙인이론 빼고 전부 다 해당됩니다. 4번째,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다. 이건 대놓고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맨날 하는 얘기죠. 머튼의 아노미론 잡아주시고 외울 것만 잘 외워두셨으면 요거 정리하는 건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고요. 채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런 사고 과정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채점 결과가 좀 극단적인 친구들부터 봅시다. 3점, 1점, 3점 이런 친구들이요. 자, 보세요. 3점이 나오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B랑 C 중에서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게 낙인이론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낙인이론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3점이 나오려면은 낙인이론이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낙인이론만 여기다가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있잖아. 낙인이론이 이쪽에 가 있으면은, 아니요 쪽에 가 있으면 A랑 D 중에 하나라면은 이게 지금 3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낙인이론이 만약에 이쪽에 가 있으면은 여기 가는 순간 낙인이론은 바로 아니요라고 낙인이론 당연히 yes라고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에. 여기서 틀리게 될 거고 나머지 2개도 낙인이론이 아닌 내용들이 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yes라고 둘 다 대답해서 둘 다 틀려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낙인이론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낙인이론이 여기 가버리면 이쪽에 낙인이론 아닌 애들이 둘 다가 배치될 거고 둘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3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 2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낙인이론은 반드시 요 안에 있어야 돼. 요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yes라고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낙인이론 둘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나머지 애들 둘 다 아니오로 들어가지고 둘 다 맞아야지 3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요 사이에 낙인이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C 사이에 낙인이론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2번째, 여기 3점 더 한번 봅시다. 이거 똑같아요. 머튼의 아노미론이 이번엔 여기 있잖아, 그지? 똑같은 가정이야. 방금 전에 했던 사고랑 똑같은 방식으로 머튼의 아노미론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3점이 나올 수 있어. 만약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여기 가버리잖아? 그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아닌 애들이 둘 다 여기 가서 일단 이 점이 깎여버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반드시 BC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C의 낙인 이론 아니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끝난 거야.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BC 각각 이렇게 있다라는 거 확정할 수 있고요. 그럼 A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D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결혼 아니면 뒤르켐의 아노미론이 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첫 번째로 끄집어낼 수 있고 두 번째 극단적인 친구 1점 한번 보자. 1점. 이번엔 좀 생각을 잘해야 돼. 봐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낙인 이론 빼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면은 낙인 이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네. 낙인 이론이. 이 셋은 한꺼번에 많으니까, 세 개 많으니까 낙인 이론이 어느 쪽에 있어야지 1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잘 생각해보면 낙인 이론은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자기가 정확하게 맞는 위치에 들어가면 안 돼요. 1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못된 위치로 들어가야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낙인 이론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A나 C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봐. 낙인 이론이 여기 있으면 여기 들어갈 두 개는 얘 셋 중에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이 벌써 맞아버리지. 그러면 1점이 나올 수가 없어. 낙인 이론이 여기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낙인 이론이 여기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기 때문에 낙인 이론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 버리면은 이미 여기 두 개에는 무조건 낙인 이론이 아닌 머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차결혼 셋 중에 두 개가 여기 들어가 버릴 거기 때문에 셋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이 맞아서 여기서 일단 2점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낙인 이론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야죠. B랑 D 사이로 낙인 이론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랑 D 사이로 낙인 이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낙인 이론이 B랑 D 사이로 들어가야 되면 100%지, 그치? B, C 중엔 낙인 이론이 있다. B, D 중엔 낙인 이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B가 낙인 이론인 거지. B, D 중에 낙인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주면은 B, C 중에도 낙인 이론이 있고 B, D 중에도 낙인 이론이 있으면 B가 낙인 이론이겠구나 라는 게 결론이 나고 C가 자연스럽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아까 해놨던 가정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납니다. 그럼 남은 거는 A, D를 가려내는 거죠. 마지막 2점짜리 요거 한번 보자고. 자, 생각을 해봐봐. 차결혼 낙인 이론이 지금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B, D가 지금 A, C가 아니요. B, D가 yes라고 들어와서 2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B, D가 차결혼 낙인 이론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B, D가 차결혼 낙인 이론이면 yes라고 대답해가지고 둘 다 맞아버리고 나머지 애들은 차결혼 낙인 이론이 아닌 애들이 들어갈 거예요. 4점 나와버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차결혼 낙인 이론이 A, C에 들어가도 안 돼요. A, C에 들어가도 안 돼. A, C에 들어가 버리면 둘 다 틀리게 되고 B, D에는 차결혼 낙인 이론이 아닌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 yes라고 대답 못해서 다 틀려버린다고. 그럼 빵점이겠지. 그러니까 B, D에 동시에 차결혼 낙인 이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A, C에도 차결혼 낙인 이론이 동시에 들어가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차결혼 낙인 이론이 만약에 B, D에 들어가 버리면은 둘 다 yes라고 대답해서 맞아버리고 뒤르켐이랑 머튼 아노미 이론은 A, C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둘 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라서 4점 나와버린다고. 반대로 차결혼 낙인 이론이 A, C에 들어가도 그렇게 되면 0점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B, D 중에 차결혼 낙인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A, C 중에도 차결혼 낙인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B, D가 각각 차결혼 낙인 이론 둘 다는 절대 안 됩니다. B, D가 차결혼 낙인 이론 둘 다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차결혼이면 안 되겠죠? 얘가 차결혼입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B, D가 둘 다 차결혼 낙인 이론이면 4점 나올 테니까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여기 차결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A가 차결혼이고 여기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어야지 2점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1번, 차결혼의 사례로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 하는 거.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범죄 저지른다. 이 얘기하는 거 차결혼 전형적인 예시죠. 1번 바로 답 나와버립니다. 이걸 잘 풀어내기만 하면은 1번으로 쉽게 답 줄게 라는 교수님의 의도가 보이고요. 2번, 낙인 이론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한번 딱 봤어. 그래서 불법 도박에 빠져. 이게 낙인 이론이야. 낙인 이론이랑 전혀 상관없지. 낙인 이론은 외부에서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내면화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래서 흑화하는 케이스지. 그냥 한탕주의로 돈 버는 사람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불법 도박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랑 가까운 사례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는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문화적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 실업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수단이 없으니까 결국은 도박을 하게 된다. 이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 쪽에 가까운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 3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범죄를 저진다. 이거 낙인 이론 사례잖아. 낙인 이론. 징계를 받았어.
소위 말하는 차별적 제재를 받았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부정적 낙인이 찍혀서 스스로를 문제아로 인식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이런 거 낙인 이론. 2차 이탈. 4번. B와 달리 D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정상 집단과의 교류. 이거 차교론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A가 하는 얘기입니다. A가. 차교론이 하는 얘기고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차교론은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논다.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오히려 하는 얘기지. A와 달리 D가. 사회규범이라는 게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무규범 상태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 사회규범의 통제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일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입장으로 탈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 1번으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14번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공공구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다. 요게 약간 도표 문제 중에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법한 문제긴 한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살짝 자료 제시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냥 비수급자로 하지 않고 탈락자, 비탈락자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제시한 것 뿐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사회보장제도 A, B 구분하는 거야 워낙 쉬운 거고 그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거는 사회보험 그리고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는 공공부조 되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표는 각국의 지역별 분명히 전체 인구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탈락자, 비탈락자라고 나와 있는데 가지역 전체 인구 중에 비수급자들이 탈락자는 12%, 비탈락자는 10% 있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22%가 그냥 비수급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비수급자 안에서 탈락자, 비탈락자로 만약에 나뉜다고 비수급자 중에서 탈락자가 12%다 이러면 나머지가 88%가 돼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 12%가 탈락자, 비수급자 중에 전체 인구 중에 10%가 비탈락자, 비수급자 중에 그렇게 된 거니까 합쳐가지고 그냥 22%가 전체 인구 중에서 비수급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40%가 될 거고요. 비수급자 전체 인구 중에 비율이.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비수급자는 A나 B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고 A나 B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수급 자격 조건을 미달하여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탈락자고 비수급자에서 탈락자를 제외한 사람 비탈락자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사실 이 설명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가다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종이하다. 이건 동일하다.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가 지역에서 다 지역까지의 인구 비율을 구하기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준비하시고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에서 뭐 수급자 숫자도 막 물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탈락자 숫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동시에 수급자 수도 고려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하나씩 그려봅시다. 가, 넓게, 나, 다 이렇게 A 제도랑 B 제도가 있단 말이지. 쭉쭉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면 사실상 풀기가 좀 힘들죠. A, B 해가지고 그려서 한번 알아봐 봅시다. 자,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라는 거 미리미리 잘 적어두시고요. 실전에서 이제 일일이 다 적으려면 이제 좀 시간이 좀 귀찮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적어놓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가 지역에서 A 수급자, B 수급자 비율이 각각 나와 있어. 73%고 20%야. 나 지역 같은 경우에 72%고 일단 다 적어놓자고. 28%다. 그리고 다 지역에서는 50%고 공공부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디귿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 수급자가 나 지역에서 적혀 있으니까 여기 15% 적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 적어주고 탈락자, 비탈락자 합쳐가지고 22%가 가 지역에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 탈락자가 12%, 비탈락자가 10% 이런 식으로 살짝 추가로 적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안 적을 건데 탈락자가 5%고 비탈락자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칸을 비워두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다 지역 같은 경우에 합쳐가지고 40%가 비수급자 그리고 그중에서 탈락자와 비탈락자가 각각 8%, 32% 이런 식으로 된다까지 적어두시면 이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되겠어요. 중복수급자가 나와 있고 탈락자, 비탈락자 나와 있고. 자, 봐봐. 근데 여기서 비수급자 우리가 전체 2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비수급자를 전체 100%에서 빼주면은 여기 안에 합집합이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밖에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애들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합집합 얼마입니까? 합쳐가지고 100%에서 22% 빼주면 78%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합쳐가지고 78%. 이게 전체가 합쳐가지고 78%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78이 합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합집합 어떻게 구합니까? 얘 더하고 얘 더해서 중복 빼면은 그게 합집합이잖아요. 우리 그거 킬더킬러에서 열심히 많이 몇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반복했던 그런 내용이죠. 73이랑 20 더하면은 195에 해당됩니다. 95에서 얼마를 빼야지 78%가 될까? 그러면은 93이지, 93. 93에서 얼마를 빼야 78이 될까 하면은
15%를 빼줘야지 78%가 되는 거. 중복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것도 적어두자. 합집합은 78.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6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합집합 다 미리 적어놓습니다. 여기 있는 게 합집합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73에서 15 빼주면은 58%가 여기 A만 해당되는 수급자가 될 거고 여기는 빼주면은 5% 남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중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57이 되겠네. 57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15 빼주는 거니까 13% 이런 식으로 잡힐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합집합 나오잖아요. 그렇죠? 70이랑 28 더하면은 100인데 그 중에서 15 빼주면은 85% 합쳐가지고 85%가 나오는 거니까 비수급자로는 15%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적어둘 수 있죠. 그러면은 탈락자가 5%니까 여기 나머지 10%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 여기 적어줄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니까 여기 합쳐가지고 합집합이 60이 나와야 되니까 40, 10에다가 여기 10 더해줘야지 60이 합집합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게 있었잖아. 가다 지역의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 여기는 15%고 여기도 15%인데 여기만 10%야. 근데 중복 수급자 수가 모두 똑같아. 그걸 똑같이 맞춰주려면 전체 인구를 어떤 식으로 잡아줘야 될까? 여기는 이거 공배수로 잡아주면 되잖아. 실제로 중복 수급자 수가 똑같아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15와 10의 공배수는 얼마야? 30이잖아. 최소 공배수가. 그러면 여기는 200명으로 잡아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0명으로 잡아주고 여기 같은 경우만 300명으로 잡아주면은 실제로 30명, 30명, 30명 해가지고 중복수급자가 갖게 되죠. 그렇게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문제 바로 풀어오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비율이니까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수급자 숫자도 이따가 한번 구해보겠다. 감안하시면 되고 1번 기억은 바로 나옵니다. 중복수급자 여기 얼마 됐죠? 15. 이거 바로 적어줄 수 있죠. 그렇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비탈락자가 얼마야? 10. 나 지역에서. 다 지역에서 B수급자는 얼마야? 20%.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고 하면 되는 거죠. 기억은 15입니다. 15는 나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M안. 그러니까 나 지역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공공부조니까 B제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B, M안 해당되는 비율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나 지역에서 B제도에 해당되는 비율은 13%. 13%보다 크다라고 돼야 될 거고 2번 니은 같은 경우에는 10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10은 가 지역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이것도 공공부조죠. 또 M안입니다. 가 지역의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애들 5% 같지가 않죠. 3번 디귿은 20입니다. 다 지역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면은 A죠. A, M만 해당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40이니까 40. 20은 40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4번 가 지역의 탈락자 수보다 가 지역의 탈락자 숫자 이제 숫자야 숫자. 이번엔 비율 아니야. 200명 중에 탈락자 12%니까 24명 될 거고요. 24명. 탈락자 숫자 여기 앞에 적은 게 탈락자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탈락자, 비탈락자 이런 식으로 잡아두면 되겠죠. 나 지역에 비탈락자 수가 많다.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탈락자가 10명인데 200명, 10명이 아니라 10%인데 200명 중에 10%에 해당되니까 여긴 20명 이렇게 되는 거겠죠. 24명보다 20명이 적다 이렇게 될 거고 5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둘 다입니다. 둘 다기 때문에 합집합 생각해야 되죠. 합집합의 수급자 숫자 구해보면 되는 거죠. 합집합 여기 78이고 85고 60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 인구 구하면 어떻게 되지? 200명 중에 78%면은 156명 이렇게 될 거고 200명 중에 85%면 170명 이렇게 될 거고 300명 중에 60%면은 18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합집합의 수급자 숫자는 합집합에 해당되는 사람 숫자는 다 지역이 가장 많다라는 게 5번이 정답으로 나온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탈락자와 비탈락자가 결국은 전체 인구 중에 퍼센트다. 그냥 여기다 적어가지고 합쳐서 22% 꺼내면 된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새롭게 제시한 데이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린 친구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쌤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비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판단하고 계속 배워왔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데도 되게 익숙한 친구들은 사실은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여기서 너무 뇌정지가 오지만 않았으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다. 불평등이랑 관련해가지고 뭐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 불평등, 이거 불평등이죠. 불평등이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보는 입장은 뭐예요? 그 기능론이거든. 불평등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끌어올려서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거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럼 이거 B가 기능론이라고 주장하는 선지란 말이야.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기능론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론은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0점이잖아요. 지금 0점이면 틀린 거거든. 그치? 참이라고 했는데 틀렸으니까 B가 기능론이라고 주장하는 선지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고 그러면 B가 기능론이 아니기 때문에 A가 기능론, B가 갈등론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참인데 0점 나왔으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거짓을 물어보는 진입 판단의 선지인데 여기서 지금 이미 결론 났으니까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어떻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기억에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선제해서 한번 보자고. 기억, 기능론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죠. 귀천이 있다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직업은 돈 많이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고요. 니은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본다. 갈등론 같은 경우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딱히 성취 동기를 올려준다고 보지 않고 구조적 모순에 기반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된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가에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가 들어간다면 기억은 0점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건 거짓이어야 되는 선지야. 가에 기능론은 개인의 갈등론과 달리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하지 않잖아. 중시하지 않단 말이야. 갈등론이 오히려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기능론이 얘기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틀린 선지가 들어가면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으로 잘 판단한 겁니다. 그럼 기억은 1점이 들어가야겠죠. 1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일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억이 1점이라면 어떻게 돼? 거짓이라고 물어보는데 1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실제로 거짓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가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되지. 들어갈 수 없는 게. 실제로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기억에 1점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거짓이라고 해서 맞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틀린 얘기로 정확하게 이게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능론이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합의한 거, 지배층이 합의한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에서 맞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 내용을 넣어버렸다? 그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 그렇게 보면은 4번 정답으로 확정할 수 있고요. 17번, 네모네모국은 소수지만 지배층을 이루는 A족과 다수지만 지배를 받는 B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지만 지배를 받는 B족. 얘네가 소수자겠죠, 그렇죠? 소수자.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회적 소수자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소수지만 지배층이에요. 어쨌든 그럼 얘네가 주류 집단인 거고 다수지만 지배를 받고 있으면, 차별을 받고 있으면 소수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족 출신 소수자 집단이다. A족 출신 직업 군인인 갑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기억은 갑의 얘기사회이다. 아니 군인이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건 얘기사회가 아니지. 이건 쌤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죠. 얘기사회화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는 항상 내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질 예정인 지위, 내가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속할 예정인 집단, 그걸 위해서 미리 배우는 과정이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미 군인이야. 군인 업무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건 얘기사회화라고 할 수는 없죠. 미리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군인이 될 예정이라서 미리 공부하고 있어. 그럼 얘기사회화겠지만 군인이야 이미. 그런 상황에서 업무 처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건 얘기사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 2번, 니은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니은, 네모네모국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차별이 없는 나라로 이주할지 그건 개인의 그냥 진로 고민이잖아.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탈락시켜주면 되고 역할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따로 나와 있진 않죠. 3번, 갑은 생득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에 따른 차별을 모두 경험했다. 찾아보자. A족 출신 직업 군인인 갑이야. 조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이 됐단 말이지. 장애인도 사회적 소수자가 된 거잖아요. 소수자가 되었다.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었어. 다른 직종에 취업하려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늘 거절당하고 있는 거야. 갑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대다수를 이루는 B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B족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A족에게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라고 지금 돼 있죠. 자, 봐봐. 원래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수지만 지배층을 이루는 A족에 구성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소수자가 아니었단 말이지. 생득적인 요인으로는 그 A족 출신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래 소수자가 아니었는데 B족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A족에게 인종차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까지 겪어버려요. 생득적 요인인 A족이기 때문에 A족이 이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버린 거고 원래는 B족이 소수자였는데 A족이 소수자가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생득적 요인 때문에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차별을 경험했고 후천적 요인은 장애인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 후천적으로 소수자가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건 아니고요.
태어난 이후에 나중에 사고를 겪어가지고 장애인이 된 거니까 후천적 소수자로서도 차별을 이미 경험했었고 이게 먼저 일어난 차별이고 뒤에는 또 생득적 요인인 A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3번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 4번 A족과 달리 B족은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B족이 다수야 지금. 다수지만 지배를 받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로 차별받은 건 전혀 아니고요. 숫자가 많아도 차별받을 수 있다. 원래 차별의 기준은 수적인 열세 때문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날려주시면 되는 선지. 5번 B족과 달리 A족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 딱히 그런 내용이었지. 여기 어디에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이 있어. 우대 정책 자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일도 없는 거고요. A족은 오히려 나중에 또 사회적 소수자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는 역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앞에서도 딱히 역차별 얘기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18번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진순 나옵니다. 진순.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사회 변동의 방향이란 걸 일정한 방향성으로 발전으로만 설명하는 게 진화론. 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뀐다라고 보면서 일정한 방향성이란 건 없다라고 보는 게 순환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찾아낸 과학적 지식은 자연이 가하는 제약으로 만들어진 원시적인 미신, 선입견,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축적되고 정해진 하나의 방향을 향해 진전하고 이런 거 다 진화론에서 쓰는 표현이지. 딱 정해진 하나의 방향, 발전으로만 간다. 순환론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거든. 정해진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계속 방향이 바뀌거든. 문명의 전개도 근대 과학의 이러한 과정과 유사하다. 결국 원시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거, 점점 더 발전하는 거, 우월하게 나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공격받는 거 진화론 맞고요.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지 않고요. 항상 발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딱히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순환론이 보통 어렵다고 표현하지. 계속 바뀌는데 장기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쉬운 거 진화론 맞고요. 흥망성쇠,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공했다 쇠퇴했다 이런 거는 순환론이 잘 설명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진화론의 입장, 기억 디귿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문제, 쌤이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내고 그랬지만 정작 수능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찾아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A국에서 유행하는 B국의 고급 초콜릿 디저트 한번 보자. B국의 상류사회에서 즐겨 먹던 고급 초콜릿은 B국에 여행을 다녀온 A국 사람들이 기념 선물로 들어왔어. 이거 직접 전파지.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다수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그냥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문화융합이니 공존이니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죠. A국의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복고풍 디저트. A국 연예인이 재해석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보면 자극전파인가? 뭐 아니면 융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A국 연예인이 자국에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전통 음식을 찾아 젊은 세대 입맛에 맞는 독특한 디저트를 만들어 소개했다. 전통 음식을 찾아가지고 전통 음식을 살짝 개량해가지고 젊은 세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자극전파입니까? 아니면 문화융합이에요? 둘 다 아닙니다. 자극전파나 문화융합이나 둘 다 어쨌든 외부에서 넘어오는 요소랑 관련된 일이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넘어온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거 개발한 거란 말이야. 그걸 살짝 응용해서 개발한 거니까 이런 거 보통 2차 발명이라고 해요. 뒤에 무슨 다양한 디저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화 공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에서 넘어온 거랑 우리 문화에 원래 있던 거랑 외부에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새롭게 나타난 거랑 원래 있던 거랑 같이 있는 게 병존이지 이건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원래 있던 거랑 같이 있다. 이런 거 문화 병존이 아니야. 문화 병존은 문화 접변의 결과고 문화 접변은 반드시 전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 병존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발명이죠. 2차 발명, 원래 있던 걸 응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A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 먹는 C국 디저트. C국 유명 요리사가 자국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A국에 차리면서 SNS를 통해서 카페 정보가 A국 사람들에게 공유됨. 이거 간접 전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거 간접 전파 아닙니다. 이건 쌤이 진짜 문제로 많이 냈어.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정보를 그냥 알게 됐다 이런 걸 가지고 간접 전파라고 하면 안 돼.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 나라의 이 문화가 넘어와야 전파가 되는 거지. 정보가 그냥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그 간접 전파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음식이 실제로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이 넘어온 건 어떤 상황입니까? 요리사가 A국의 카페를 차려가지고 이러한 일이잖아. 이건 직접 전파지. 직접 전파라고 봐야 되는 거지 간접 전파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를 A국 안에서 공유했다. 특히 일단 요리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에 차렸으니까 일단 직접 전파가 일어난 건데 쌤 그럼 간접 전파가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닌가요?
카페 정보가 SNS를 통해서 지네 나라 안에서 퍼지는 걸 가지고 전파라고 하면 안 돼. 심지어 외부에서 그냥 정보가 넘어왔다라고 해도 간접 전파라고 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SNS로 여기 카페가 맛있더라 이렇게 공유하는 걸 가지고 절대 간접 전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파라는 건 항상 외부에서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가 넘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같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게 외국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이런 건 간접 전파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김치라는 음식이 있는 걸 알았어. 그걸 가지고 문화가 공유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전파는 확실히 아닙니다.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됐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요거는 평가원 출제 방식에 따르면은 병존이라고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 직접 전파를 통해서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봐줄 수 있어. 이거 실제로 평가원 작년 수능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알려드리는 건데 원래 이 나라에도 당연히 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됐다. 원래 이 나라에도 음식 문화는 있었겠지만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했고 원래 있던 음식 문화가 날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있던 음식 문화와 새로운 음식 문화가 함께 병존하는 것, 병존이라고 봐줄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원이 출제하니까요. 그건 기억해 주시고 1번 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동화가 나타난다. 동화가 나타나 있지 않지. 그냥 직접 전파만 있는 거지 그냥. 을이 작성한 내용에는 뭐 원래 있던 문화 요소를 대체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동화라고 볼 여지 없고요. 2번 을이 작성한 내용엔 자발적 문화 접변. 아니 접변이 없어. 문화 접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자발적이고 강제적이고를 떠나서 문화 접변은 반드시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여야 되는데 여기 전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탈락이고요. 그냥 내재적 변동만 있었죠. 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맞는 얘기. 직접 전파 있었으니까. 갑과 달리 을병이 작성한 내용에는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병에는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을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문화 병존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갑을 문화 병존도 반드시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극이든 어쨌든 전파를 통해서 문화 병존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여기 전파가 없으니까 바로 탈락. 갑을과 달리 병이 작성한 내용에 융합 그런 거 없습니다. 병이 작성한 내용에 병존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융합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뭐 합쳤다. 원래 있던 문화 요소랑 전파된 문화 요소가 합쳐졌다 이런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죠. A기간, B기간 해가지고 결국은 연도가 3개 있어요.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3개 있고요. A기간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B기간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분호총 구할 거예요. 갑국의 부양인구는 노년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양인구는 노년인구의 7배다라는 거에서 뭐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인구가 노년인구의 7배다. 이렇게 7대 1 이런 식으로 T년 정리할 수 있죠. 노령화 지수가 50이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지금 50이라는 거, 100대 50이라는 뜻이고 그럼 비율이 2대 1이라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러면 2대 1이 되면 되잖아. 7대 1에서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2만 적어주면 돼. 2대 1, 7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이거 다 더하면 10이니까 20%, 70%, 10%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만 이라는 거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일단 T년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기간과 B기간 동안 전체 인구 변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전체 인구 변화 없다는 얘기 여기도 실제로 100명 있고 여기도 실제로 100명 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 총인구 여기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으로 총인구는 변화 없다라고 연결된 인구를 그냥 지금부터 그냥 적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노년인구 증가율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노년인구 증가율에 따라가지고 노년인구 증가시켜주면 되지. 실제 인구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실제 인구 증가시켜서 적어줄 거야. 100% 증가하면 2배가 된다는 거니까 실제 인구가 20만 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B기간에는 절반 증가했으니까 50% 증가한 거니까 여기에 절반이면 또 10이잖아요. 30만 명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를 다 잡아줄 수가 있죠. 여긴 노령화 지수가 50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50이라고. 노령화 지수가. 여기 50이면 2대 1 이래가지고 2대 1 잡아줬었는데 노령화 지수가 60%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 60% 증가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50에서 60% 증가하면 30 증가한 거잖아. 10분의 6이 증가한 거니까 80 되는 거지. 80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5대 4가 되잖아. 5대 4.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비율이 5대 4가 된다는 뜻이죠. 100대 80이니까 5대 4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대 4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4면은 여기가 5면 여기 25가 되겠지. 여기 4로 나눠서 곱하기 5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합쳐가지고 어차피 100명으로 총인구가 똑같으니까 여기 45명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 55명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여기서는 50%입니다. 80에서 50% 증가하면 절반 증가하는 거. 그럼 얼마가 돼? 120이 되지?
그러면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 비율 어떻게 돼? 100대 120 이렇게 되니까 5대 6 나온단 말이지. 5대 6으로 잡아주면 되죠. 6으로 나온 다음에 곱하기 5 해주면 여기도 똑같이 25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55니까 나머지 45 채워줘야지 합쳐가지고 총인구 100 나올 거고요. 그러면 실제 인구가 싹 다 나온 거야. 그럼 문제 풀기 너무 쉽지. A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증가했다. A기간에 노년 인구는 감소하고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증가했는데 바로 탈락. 노년 인구는 증가한 건 맞고요. B기간에 부양인구와 노년인구 모두 증가하였다. 부양인구 감소했고 노년인구 증가합니다. 부양인구는 증가한 게 아니라서 탈락. 3번 A기간과 B기간에 증가한 노년인구는 동일하다. 노년인구 여기서 10명 증가했으니까 똑같이 증가했네? 뭐야 너무 쉽잖아. 문제가 좀 어이없지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 아니 애초에 봐봐. 이거 보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선지예요. 잘 생각해보면 노년인구 증가율이 A기간에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 때 그리고 B기간에 T 플러스 30년에서 T 플러스 50, 이거 허무할 정도로 쉬운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00%, 50% 증가했으면 원래 노년 인구가 어떤 사람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3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보세요. 노년 인구가 처음에 X명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X명이었으면 100% 증가했으면 2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X에서 여기서 50% 증가한 거니까 절반 증가한 거라서 X가 또 증가해서 3X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X명만큼 증가했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X명만큼 증가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기간과 B기간 증가한 노년인구 무조건 똑같지. 사실 이러면 표를 정리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선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허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정리해가지고 나머지 선지까지 다 풀어내셨다면 꼼꼼하게 잘 푼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크다. 여기 이제 막 다시 보면은 막 조건이 막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3번이 너무 쉽게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볼 필요가 없었던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니다. 노동력 부족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 유소년 부양비와 정해 관계에 있다 돼 있어요. 유소년 부양비가 올라가면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겁니다.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크다. 각각 구해보면 되겠죠. 이거 정리 좀 해주고 지금 금방 구해보자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유소년 부양비를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55분의 25. 뭐 곱하기 100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건 생략합니다. 그냥 분수끼리 비교할 거예요. 여기는 45분의 25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가 더 커? 요즘 큰 거 보면은 여기가 더 크잖아 당연히. 45분의 25가 55분의 25보다 크지.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이 더 커지는 거잖아. 정해관계라고 하니까 T 플러스 50년이 더 컸을 거니까 T 플러스 50년, 30년 위치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줘요. 이렇게. 5번 노동력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양인구가 커지면 오히려 노동력 부족 정도가 작아진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부양인구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노동력 부족 정도가 줄어들겠지.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가 어느 쪽이 큰지만 판단하면 돼요.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50년 비교하면 T 플러스 30년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노동력 부족 정도가 더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에 부양인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노동력 부족 정도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노동력 부족 정도라는 건 결국 부양인구에 따라 가지고 줄어드는, 많아지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가 더 적어서 노동력 부족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이 더 큰 거가 되겠지. 노동력 부족 정도는. 그 다음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크다 그랬는데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해 관계에 있거든요. 노년 부양비가 커지면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해진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거고 이것도 금방 구해보면은 노동력 부족 정도. 노년 부양비니까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55분의 20 요거랑 45분의 30 얘랑 그냥 비교만 금방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얘는 절반을 넘고 얘는 절반을 못 넘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50년이 더 크다라고 나와야지.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앞에 내용이 틀려서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문화 수능 2025학년도 수능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사실 이 문제 푸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타임어택이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 수능장에서 절대 만만하게 풀지 못했을 거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쌤도 사실 좀
수능 나중에 풀어보면서 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수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고3 친구들, N수생 친구들, 이번에 수능 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입시 과정을 최대한 잘 소화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사람 인생을 절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판에 입시 마무리 잘 하시고 그 이후에 대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이번에 입시가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혹시나 내년에 다시 보게 된다면 쌤이야 뭐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고 고2 친구들, 이번 수능을 안 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정말 빡세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출제용을 거의 완전 뒤집은 느낌에 가깝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앞으로의 수능 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보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쌤은 이제 내년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새로 열 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